중국의 AI에 관련된 연구 여건이나 발전 여건은 미국이나 전 세계 다른 어디보다도 좋아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들지 못하는 발전이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중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전후회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전략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주제는 굉장히 전략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중의 패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보는 관점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지난 한 2, 3년 동안의 일이고, 선거가 끝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러한 정책의 강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미국만 우위를 가지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입니다. 저는 컨센서스가 무엇이 있다면 그 컨센서스와 다른 경우를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 컨센서스에 대한 생각을 고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컨센서스가 언젠가는 틀리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도 더 좋은 방법이 반대의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죠. 미중 분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상황에서 중국의 힘이 계속적으로 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GDP의 추이를 보면 GDP에서 미국을 2020년에서 30년 정도면, 그 사이 언제쯤이면은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라는 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뭐 부채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끈끈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서구 사회는 예전만큼의 전체로 봤을 때는 힘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미국 단독이든 서구라는 개념으로 보든 그 상대가 누가 나타나고 그 부분이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기정사실화시켜서 하고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근데 경제라는 부분을 봅시다. 사실 이러한 그 패권을 다루는 데는 크게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력이라는 게 당연히 바탕에서 중요하고, 패권이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군사력과 관련된 영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과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힘이라는 세 가지로 봐야겠죠. 이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육군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게 해군이 더 중요해지고, 지금은 공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과학의 발전이라는 트렌드에서 발생한 현상이겠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봤던 GDP라는 전체 규모 면에서는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다가왔지만, 1인당 GDP를 생각하면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하나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사이사이의 위기의 구간에서는 살짝의 미국의 인당 GDP가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전체 GDP의 차이는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인구 구조는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서 사이사이에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체 트렌드로 봐서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DNA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구 구조가 통으로 전 세대가 같이 증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죠. 그러한 인구 구조가 안정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생률과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구조 차이 전체의 안정성도 미국이 더 강하고 좋은 상태에서 인당 GDP도 갭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차이는 굉장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인데, 지금 최근에 중국은 비율의 증가 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항공모함도 새로 계속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아주 첨단의 그러한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다시피 글로벌 전체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위성, 테슬라의 그러한 그 힘이 민간과 군이 함께 작동하는 정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의 우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자, 과학기술은 아까 2017년 정도에서 20년 사이에는 정말 중국이 놀라우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투자자보다는 더 많이 놀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기술,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발전, 논문의 발행 건수, 그 다음에 인용되는 논문이 그 학계에서는 중요하시잖아요. 그 인용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건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나가면 경제력도 따라왔고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따라오면 미국한테는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 당시까지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지난 2, 3년 동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힘을 가지고 누르면서 제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빅테크들이 놀라운 여러 가지 연구 성과와 상업화의 빠른 진행을 보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보면 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에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중에 대한 그 과학기술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는 이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이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까지 왔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것과 핵심적인 디자인이나 R&D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러한 두 국가의 경쟁력 형태가 굉장히 다른 그림을 지금 보시는데요. 양쪽 부분 다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10여 년 마케팅이라는 쪽에 있었는데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예술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얻는데 기술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활용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고요. 기술은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느끼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군사력, 문화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2021년에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이중경쟁 2050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나왔던 자료인데요. 자료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좋은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자료에서는 2020년에서 2050년까지 국방 예산과 GDP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추정을 해봤고 그 사이에서 그 항목들별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요도가 올라가고 통화라는 부분은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첨단 기술이라는 부분은 계속 중요한 부분의 위치를 계속하고 있고 에너지라는 부분은 조금 더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크게 변동하는 요소가 있고 하락하는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궤적과 어울리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부분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21년에서 30년까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트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첨단 기술 경쟁입니다. 이 첨단 기술 경쟁이 극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자료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 안보 경쟁과 가치 규범 공세 이 세 가지들이 지금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혹은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통화 경쟁이라는 부분은 저는 커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부분은 금융입니다.
그 금융산업에 대한 부분의 우위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이슈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설명 하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적하기 방법과 어떠한 논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은 300년 된 나라잖아요. 중국은 나라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과 땅이라는 것이 몇천 년을 있었던 지역이고, 많이 알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여기까지 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그 차이점으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 있어서 지금 국가라는 개념은 민족국가라는 개념이에요.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1500년대 이 당시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종교라는 힘이 훨씬 더 정치라는 힘보다 강했기 때문에 국가의 왕들도 이 교황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벌써 힘의 우위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군대들도 교회에서 더 많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부분들이 정치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종교의 힘이 떨어지면서 장미의 전쟁 등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전쟁들을 몇 번 겪으면서 이제는 국가의 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국가의 힘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 전쟁의 형태가 바뀌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의 전쟁은 정말 귀족들만이 하는, 의사결정하고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민족국가 단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모으는 시스템과 그 군대를 모은 시스템에게 평민들한테 무언가의 페이버를 더 주게 되는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국민국가의 힘은 강해졌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잘 자리 잡게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려놓은 것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공장 노동자라는 기존에 없었던 개념의 집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집단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 공장에서 일하면 무언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가고 하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일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고, 그 유리한 조건을 억셉트한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군사력적으로나 경제 산업적으로나 두 가지가 엇물리면서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강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을 비슷한 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이전의 국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의 국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유럽에서는 전쟁을 하고 누가 이기고 이런 계속적으로 분쟁과 평화의 시대에는 발전과 반복되면서 결국은 1차 대전에서 그들만의 전쟁, 세계전쟁이 크게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1차 세계대전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영향을 받고 참전도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유럽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계대전이라고 유럽이 자기가 세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정말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진짜 전 세계 대전을 통해서 1등이 된 나라는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루는 방식을 기존보다 모든 새로운 헤게모니를 잡은 나라는 기존보다 더 발전한 방식을 못 만들다면 그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헤게모니를 유지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다른 걸 쓴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나라는 브리티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단어에서 보이다시피 제가 지난 전략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땅을 점령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자, 미국이 가서 땅을 장악했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시켰잖아요. 여러 나라 독립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잡지 않았어요. 미국은 자기네 시스템을, 자신의 행정을 하는 방식을, 법의 체계를, 이 체계를 다 심는 방식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하드웨어적인 세계의 장악이고 미국은 그 위에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세계를 장악한 거죠. 그 차이를 인지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조 아주 그냥 귀가 여러분들 그냥 피가 날 정도로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인데 그 구조의 변화를 이해해야 세상을 제대로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미국은 전체 세계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과 달러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수출한 겁니다. 미국의 최대의 수출품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부채를 늘리면서 두 번째 수출 부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이 지금 다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시스템 수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의 차이를 만들려고 하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모든 나라에서 극우나 극자로 사람들이 다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의 현상은 뭔가의 새로움이 있다라면 아마 현상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 상황에서 중국이 끼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끼워준 겁니다. 중국이 낀 게 아니고 중국을 자본주의 시스템 아에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라는 경제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회를 미국이 모든 지역으로 다 확장을 한 이 시스템을 확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확장을 했고 다 확장을 했고 점점 확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어딘가를 또 가야죠. 그 갈 데가 어디냐면 소련이었죠. 근데 소련이 망해서 소련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중국이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자신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장하면서 성장을 만들어낸 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국은 자생적으로 뭔가의 힘을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미국이 지난 100년 정도의 기관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앞서 있는 방식을 복제한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게 세계화를 통하는 과정에서 힘을 가졌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예 관점을 다르게 제가 중국의 지도층이라면 나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지 이 게임을 뭔가를 돌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게임은 뭐 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게임을 국가와 국가 간이 아니라 국가와 문명 혹은 문화 간의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화교라는 문화권이 있잖아요. 화교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화교는 국가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엮여져 있죠. 그 가장 무언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셉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언어잖아요. 지금 우리 K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들 외국인들끼리 만나서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대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명의 힘이고 문화의 힘입니다. 이 문명과 문화의 힘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발현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중국이라는 미국이 대척적인 적이 없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뭔가 외부로 빼내야 될 때 적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블레임하고 내부를 똥똥을 묻힐 수 있잖아요. 자, 소련이 망하고 나서 중국이 성장하기 사이 전까지 그 사이에 미국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중동이라는 부분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동을 활용했습니다. 이슬람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이 문명의 방식, 문화의 방식, 종교의 방식으로 적을 만들어서 활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인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접근할 때의 무언가의 힘을 이게 국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국가가 만들어온 이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좋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는 저는 제로는 없겠지만 뭐 1% 미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국가라는 것이 글로벌 세계 시민들한테 의미가 없는 단계로 적어지는 단계로 줄어드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더 좋은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쪽에서는 하나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중국은 지금 뭐 공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강조된 부분들을 뭔가 자신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강하게 못 이기면 스며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존의 방식으로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방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서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도 미국의 우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식에 있어서의 중국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성장 모델이 끝난 상태에서 다른 성장 모델을 못 만드는 상태에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저 오래된 만들어온 문화와 문명으로 저 존재감을 유지고 지키면서 지금까지 쓰지 않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 때 기존보다는 뭔가 무기나 이러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방식이 아닌 강한 것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도체랑 장비 관련된 부분은 미국 혼자만 하느냐 아니면은 주변의 오방 국가까지 같이 하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와 대만이라는 세 나라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세 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굉장히 강한 정책은 이미 사용했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레벨을 더 높이는 그러한 통제 정책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간접적으로 뒤돌아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나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미 반도체와 IT 관련된 부분에 있어의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 선까지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것 같고요.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저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립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하고 정부에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에 의지가 굉장히 많이 서로 간에 맞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빠른 그러한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뭐 7나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계속적으로 못하던 그러한 범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은 이 부분을 안 해내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정말 긴 얘기고 당장의 싸움에서 이거 말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된 그러한 관련 회사들이나 연구소들에서의 진행은 더 최선을 다하고 뭐 24시간 내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반대로 저 통제를 하게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미국이 강도를 더 높이려고 할 때 나 이럴 수 있어라는 걸로 꺼내놓는 카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 하게 되면 미국은 상대가 진짜로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더 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꺼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만 이슈도 대만에서 뭐 전쟁이 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는 꺼리를 주지 않아야 돼요. 중국이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미국이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이대지 자기네가 뭔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먼저 쓸 확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이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마이크론의 그 중국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이미 발생하기 전에 바로 직전이 제일 위험해요.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이 현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강도가 주는 영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주에 대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주는 영향은 저는 피크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확인은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주가 면에서 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작용할 확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중동은 가상의 적이 필요했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글로벌 전체의 1등이 그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면 그쪽에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대외 정책이 자신들한테 주는 영향의 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의 논리가 더 많이 커지겠죠,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볼 겁니다. 지금 뭐 헤즈볼라의 그 수장이 사망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유가는 그 사건이 있던 날 $5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아요.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글로벌 정치에서 그쪽 지역의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 투자자는 가장 민감하게 관련된 상품의 가격에서 확인하고 그걸로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민감도를 최근에서는 그 원자재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중요성의 감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전보다 신경을 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중국의 AI에 관련된 연구 여건이나 발전 여건은 미국이나 전 세계 다른 어디보다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AI의 발전에 대해서는 규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보시듯이 자율주행을 중국 이외의 기업은 뭐 테슬라가 여전히 당연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견제와 규제를 계속 많이 받을 것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견제와 규제 없이 계속 발전시킬 거예요. 그 부분의 핵심적인 기술이 AI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I가 중국에서는 감시사회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하겠다라고 결정만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제가 적은 상태에서 제가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금융에서도 규제가 더 많은 곳과 규제가 적은 곳이 생기면 절대 규제가 큰 곳이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국의 지금 현재 우리가 들지 못하는 발전이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AI에서는. 근데 AI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들어갈 것이 중국이 과연 유리할까? 그 점에서는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과 강점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크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규제가 없는 것이 더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중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화와 문명을 말씀드릴 때도 이게 소프트한 힘이잖아요. AI는 소프트한 힘과 하드한 힘에 둘 다 적용되는 근원 원천 기술이잖아요. 이 기반 기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기반 기술이 더 뒤집는 경쟁력을 얻었다. 그러면 그 위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씨름으로 하면 이 배지기가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배지기 기술이 될 수가 있죠.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저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미국이 자신들의 약점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역사를 보면 글로벌 세력의 강자들은 마지막에 부채와 통화 문제를 겪습니다. 지금 그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 같은 분께서 제국의 몰락을 가는 미국의 프로세스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 선생님은 이제 제국의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미국이 이쪽에 있나 뭐 여기에 있나 이런 그림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것을 미국은 지금 현재 긴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여기를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나? 라는 생각. 그럼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고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이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담을 수 있는 그 문장을 또 하나 골라봤는데요. 같이 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죠. 경제학에서도.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해낸 걸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건 자기 혼자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단단해져 있고 우리는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 욕구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떠한 상황을 바꾸는데 훨씬 더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벗어나야 더 유리해지는데 우리가 몸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에서는 다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원리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우리의 발전을 막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열린 상태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건데 그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전략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